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격상보다는 선제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두 분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제 몇 차례 지적한 대로 이제 중환자 병상 작년 겨울 유행 때 중환자 병상을 많이 확충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한 80% 정도의 중환자 병상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부분적이지만은 노인 요양보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한 절반 이상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기적인 선제 검사도 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노인 요양보호시설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환자 병상의 추순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냐면 하루에 1000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2주 정도 계속 나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병상이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0명에서 700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고 또 12월이나 1월과 비교했을 때는 확진 환자 비율 대비 중환자 숫자도 적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이 사실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중환자 병상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인 요양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를 염두에 둔다면은 백신 접종이 여전히 미진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만히 두면은 지역의 확진 환자 숫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중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숫자의 절대 숫자는 적은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1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2주 정도 버틸 수 있는 병상의 여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교수님,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가 735명 나왔거든요. 이틀 연속 700명대가 나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런 병상에 대한 압력도 좀 가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지난 한 1년 반 정도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서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고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도 상당히 쌓였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려운 때로는 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접종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사회에 계신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백신 접종하는가 하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분들을 우선 보호를 하게 되면 백신 접종으로 젊은 분들에게서 일부 확진자가 나오고 심지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안전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일 큰 숙제는 65세 이상의 일반 사회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접종하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 이외의 분들 중에서는 연령은 대상이 아닙니다만은 그 이외의 분들 중에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이 두 그룹에 대해서만 신속히 백신 접종이 일어난다고 하면 훨씬 안전한 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신속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돌봄 종사자나 항공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60%에도 못 미친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낮은 동의율,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낮은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상들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네,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이 돌봄 종사자나 승무원들의 접종 동의율이 58.6% 정도인데 지난번에 특수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68.3%였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진짜 절반 정도 접종 동의율이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많은 사람이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굳이 맞지 않겠다는 사람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정부가 맞아라라고 강요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 기꺼이 접종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먼저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예.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시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접종 대상군 외에 그 미접종으로 남은 물량이 있잖아요. 남은 물량을 신청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특정 홈페이지에서 신청자를 받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장단컨대 그 홈페이지 다운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아, 나는 백신 접종을 지금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렇게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 자체가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승무원이라든가 돌봄 종사자 접종 동의율이 58.6%밖에 아니면 그분들에게 접종할 40%의 물량이 남잖아요. 그 40%의 물량이 조여조여하고 손을 들어서 기꺼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분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상 곳곳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 백신 맞았는데 아무런 이상 없었다, 아무런 부작용 없었다, 심각한 부작용 없었다라는 것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증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백신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그 위험이 과장되어 있고 나도 백신을 충분히 맞아야 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정부가 굳이 백신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시간도 낭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국민들의 동의율은 더욱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제 왜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하게 초기 접종을 할 때는 고위험군에 먼저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이 지나자 접종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맞을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기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접종 대상자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게 하고 그분들이 만일에 접종을 기피한다 이러면은 일반 접종 대상자군은 아니지만 먼저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맞힐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지금 우리가 속도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가장 자극적인 사례가 뉴스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접하고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맞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들에게는 나도 접종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이제 강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댓글에도 그런 댓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설 교수님이나 제가 무엇이라고 하면 너희들부터 먼저 맞아라라는 이야기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설대우 교수님도 그렇고 최지원 아나운서도 공개 접종을 할 의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전파가 되고 그런 사례들이 일상생활에서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접종과 관련된 분위기가 반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접종 동의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나온단 말이죠. 언론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에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 남편이 또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이런 게 크게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불안감이 생긴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봤더니 많이 상태가 호전되셨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요? 네, 그래서 주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은 후유증 없이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 그 사지마비 증상만 놓고서 계속 사지마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이렇게 증폭시킬 예.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고통을 겪었는데 가장 답답해한 측면이 뭐냐면은
이제 면역 관련 질환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게 인과관계나 연관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 면역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환자도 고생을 하시지만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일주일에 진료비만 400만 원이 네, 나온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확신도 하고 있는데 예. 매주 400만 원씩의 치료비가 나오는데 정부는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계속 결정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해지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잘 살펴보라라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답답한 측면이 예.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례를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방역 당국에서도 뭔가 인과관계나 연관관계가 확인이 되었을 때는 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과감하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질문 교수님한테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백신을 맞고 나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당사자 그리고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 지금 이제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인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생깁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100만 명당 통상 한 0.3명 정도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앓게 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몸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반응한 몸에 생긴 물질이 내 몸의 일부를 오인해서 공격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촉발이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와서 그 물질에 내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은 아주 낮지만 확실히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인과관계는 확실히 성립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더 심층적으로 조사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 체질.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반응한 것이 내 몸을 오인해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강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막상 당사자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방역 당국은 계속 접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맞아달라, 접종해달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정부가 과단성 있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에게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왜 맞겠느냐고 하는 계속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원칙에 집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소탐대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그 고통을 나눈다. 또 전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뭔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백신 수용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을 좀 적극적으로 맞았으면 좋겠고, 정부는 이런 사안이 생기더라도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야 사회 전반적으로 백신의 수용성도 좀 높아지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러시아 백신을 정부 차원에서 공개 검증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백신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보다도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기술,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한 기술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미국의 얀센, 그다음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얀센은 스푸트니크가 2번 접종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접종하는 것과 기술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백신의 반을 얀센 백신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얀센 백신에서 희귀혈전 질환이 생기면 스푸트니크 백신에서도 거의 생겨야 되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스푸트니크는 백신 효과가 92%에 이른다. 또는 최근에는 거의 97점 몇 %다. 이런 얘기만 이루어지고 있지 혈전이나 부작용 이런 데 대해서는 일체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서 그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렇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숨겨지는 이런 백신에 왜 목을 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 개발이 되어서 서방 국가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면서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혈전 부작용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부작용 사례가 확실히 드러난 이런 백신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지 데이터에 접근도 안 되고 데이터가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백신을 우리가 도입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예. 약 중에 가장 무서운 약이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지금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만병통치약이에요.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나 혹은 얀센이나 이런 것들은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데이터도 다 공개가 되고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부작용들이 밝혀졌고 지금 그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을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하반기 노바백스로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우리 정부가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은 충분히 11월 이전에 집단 면역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잡음을 예. 좀 넣지 말고 애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좀 잘 챙기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러시아도 백신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인데 너무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되물어 보면은 왜 중국 건 안 되느냐는 거야.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G2 국가인데도 왜 중국 거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죠. 중국의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을 꺼리는 것이지 그것이 충분하다고 하면 우리가 꺼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 세계는 그것을 다 공개한다는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걸 다 공개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은 숨긴다고 하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도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개 검증은 가능한 겁니까? 공개 검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는데 우리가 임상 시험을 안 하는 한에는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자체가 충분하지 않거나 제공하는 데이터 자체가 이미 뭔가를 숨긴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데이터에 있어서의 투명성,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주의 체제,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 제일 문제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플랫폼에 백신 2개에서 혈전 부작용이 나왔는데 유독 러시아 백신만 혈전 부작용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게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지금 제대로 확보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러시아 백신을 우리 시민들에게 접종한다라는 건 그 자체로 우리 시민들을 모로모토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험실 현장 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데이터까지는 우리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더 믿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고요.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